안녕하십니까. 더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설 명절 이후에 오는 4월 5일에 치러질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속의 다자구도로 치러진 만큼 후보 단일화와 투표율 등이 주요 변수로 제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엔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재개정 협약 후 첫 청문회이고 내정설이 제기된 후보였던 만큼 청문회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데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 토크 시간, 대진표가 드러난 전주시을 재선거 후보자 현황과 선거의 관전 포인트, 또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결과 개선 사항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에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주을 재선거와 전라북도 의회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국에서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주 을 지역에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만의 이슈로 그치는 것 같고 그들만의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데 후보들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아야 도민들이 선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고 적극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들이 연대하거나 유력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문제는 개인의 비전이나 공약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남은 시간 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난 설 연휴부터 전주을 재선거 후보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입지자들의 현수막이 걸린 걸 보면 이미 총선 경쟁도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전주을 선거 결과가 전북 민심을 가늠할 척도로 판단되는 만큼 유권자들도 투표를 잘했으면 하고 당선된 후보들은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물가를 잡고 공공의대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에도 내적설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후보 검증을 위해서 청문회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하고요. 검증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도민들이 바라본 전주을 재선거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객원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의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잠시 후에 전라북도 의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나인권 도의원 전화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선거나 인사청문회 관련에 앞서서요. 이경재 의원님 또 네. 김영기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북을 방문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또 오후에는 군산조선소를 방문해서 첫 블록 출항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다녀간 내용들 이모저모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는 취임 이후에 처음 방문을 했고요. 또 지방 순회 일정으로는 두 번째, 작년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지방 순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전라북도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의 현안이랄지 공약이랄지 고민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앞으로 그 노드맵을 만들어서 잘 착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그런 이벤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전라북도 방문에서 과연 어떤 성과 소득이 있었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가장 먼저 잡고 나가야 할 부분이 대선 공약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7개 과제에다가 세부 과제가 46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이 지금 상당히 더덕거리고 있고 예. 또 현안들에 대한 어떤 중앙 정부의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컨대 제3금융 중심지 지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또 남은 의료 대학원 설립 이 문제도 답보 상태에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좀 기대에 미흡하지 않았냐.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던 군산 조선소를 오후 2시에 행사 끝난 뒤에 방문을 했는데 예. 여기는 물론 이제 블록을 제작하는 조선소인데 블록 출항식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특히 새만과 관련한 어떤 언급이 있을 걸 기대했는데 그게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당시에 새만금을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 지역으로 도시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새만금의 기업들이 바글거리게 만들겠다. 예. 또 이 약속은 내가 꼭 지킨다. 이런 메시지들 약속을 내놨는데 이번에 와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언급이 없었고 다만 또 군산 조선소에서 블록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가 한 20개 정도 블록을 생산한 모양이에요. 그 출항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울산으로 빠지선을 태워가지고 맞습니다. 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울산에서 건조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사실은 블록만 생산해갖고 조선소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조선소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선소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네네. 그래서 블록 예를 들어 1만 5천 톤급 그 컨테이너 선을 하나 건조한다고 할 때 블록이 한 200개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우리 군산에서는 한 20개 정도 생산하고 있는 그런 10분의 1이네요. 정도인데 또 이거를 여기서 맞춰가지고 건조하는 것도 아니고 울산으로 빠지선에 태워가지고 건네가는 형식인데 만약에 조선순이 물량이 조금 불어났기 때문에 그러지 물량이 과거처럼 줄어든다 할 때는 다시. 여기서 블록을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중국 예. 입장에서는. 그런데 위험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요구한 특수 목적선 같은 거 이것을 이쪽에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건의를 했는데 일절 이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특수 목적선이라고 한 거는 이제 관공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이랄지 행정과 관련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었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좀 예. 미흡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기서 개최를 했거든요. 네. 그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건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여기 눈여겨볼 것들은 그런 부분인데 예. 상당히 많이 출연해가지고 부처에서 출연해가지고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비수도권 개발 지역 그린벨트죠. 그 해제랄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 주겠다. 근데 전라북도는 다만 이제 그린벨트 해제만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농지 전용 권한 위임도 확대를 하겠다. 또 자유무역 지역 권한 운영 권한도 지방에 이양을 하겠고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외국 인력 도입 규모랄지 이것들을 자치단체 협의해서 권한을 이양하겠다. 우리 지금 농촌 쪽이랄지 농단이랄지 외국 인력 갖고 다 좀 운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0명 정도밖에 한시적으로 어느 것밖에 허용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역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을 하겠다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이양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또 이걸 담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획실장이랄지 또는 부지사들이 참여해가지고 예. 연대에서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TF팀도 구성하는 것이 하나 과제로 돼 있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지금 그 중앙권한 지방이양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규제 완화 대책 회의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TV 생중계까지 하면서 규제 완화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안 됐거든요. 이건 예. 중앙 부처가 노른자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TF팀을 지방과 같이 만들 때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와서 뭔가 좀 선물이랄까 성과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예. 중앙지방 권한 이양 문제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또 군산 조선소는 블록만이 아니고 특수 목적성 같은 것을 여기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준 그런 방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조목조목 정확하게 다 살펴주셨습니다. 김현규 대표님. 저는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번 방문은 전라북도와는 큰 상관이 없었잖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 여기 와서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바도 없고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 측면 지원이 아닌가 지역 순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이나 쟁점에 관련해 단 한마디도 발언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의 공약과 관련된 지역 현안도 발언하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에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문제라든지 또 전북이 현안에 대해서도 거의 발언하지 않았고 주요한 발언은 본인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역에 이양하는 문제. 근데 그건 재정과 같이 이양하지 않으면 도대체 지역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메시지는 없었고 자기 대통령의 플랜 과정 속에서의 순회 방문에 한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실행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한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우선 4월 5일에 있을 전주시 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글쎄요, 뭐 이제 22대 총선도 이제 곧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씩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에 공천한 그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낙마를 했기 때문에 무공천 결정을 내렸고 환영의 어떤 의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후보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속에서 주요 변수들 또 한 번 더 이 재선거가 치러지는 어떤 배경, 왜 중요한 선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 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4월 5일 날이 재선거일이기 때문에 아마 3월 말 정도 되면 사전 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한 40일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또 관심도 없고 전국적으로 한 군데밖에 열리지 않습니까, 재선거가? 맞습니다. 전국에서요. 예. 그나마 이제 그 정운천 의원은 뭐 예산통 슬로건이 그건데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 그거 아니지 않냐 하고 그나마 좀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그런 측면이고 예. 앞으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그 부분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 무소속 후보끼리 어떤 단일화가 과연 가능할지. 단일화 얘기가 벌써 좀 나오고는 있죠. 그 문제는 이제 일단은 가능한 걸로 일단은 봐요. 왜냐하면은 김우서 후보가 포문을 좀 열었죠. 그 단일화문은 열려 있다. 그 이유는 국힘의 후보자를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음 날 임정영 후보가 말하자면은 그 민주 시민의 어떤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샘물 같은 결단을 또 환영한다. 화답을 해가지고 아마 물밑에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만 했지 그 후보 등록을 아직 안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경민 전 전주시장 나왔던 그런 분이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끼리 어떤 관계도 어떻게 또 조정이 될지 그런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요. 네. 나머지 또 이제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가장 먼저 후보 등록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민주진영에서 일단은 그 민주노총이랄지 이런 데서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또 파급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선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영규 대표님. 이번 뭐 보궐선거의 핵심은 그 국민의당 정운천 후보가 지난번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비례대표로 어떻게 보면 벗어났잖아요. 전북을요. 지역에 출마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다시 아마 그 이전까지 정운천 국회의원의 행보와 발언의 내용을 보면 출마하고 싶지 않은 지역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여건상 그 등 떠밀려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 당사도 그런 발언들을 이미 1년 전부터 해왔던 게 사실이고. 근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그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 발전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정운천 의원이 상당히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 정운천 의원이 그 지역에서 황금 3분할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파전의 구도. 그 실제 최근의 상황을 보면 워낙 그 국민의힘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호불호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의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여론이 과거에는 국민의힘 여론하고 정운천 의원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요건에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현역이고 국민의힘이 지지 기반이 있고 이런 걸로 다가가는 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깃발을 그 꽂은 건 강성희 진보당 민생특위 위원장인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해놨고 또 진보당이 전국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여러 공안 사건도 있었고 무엇인가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마침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여기 동지선거가 아니고 을에서만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재선거. 재선거라고 해야죠. 네. 그 진보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차피 총력전을 해서 또 국회의원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진보당으로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당 홍보팀이 내려와서 지금 지역 곳곳에 프랑카드를 걷고 있는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홍보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이미 중앙당의 홍보팀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일찍부터 그 과거 진보당을 보면 선거일 닥쳐가지고 사람이 없어갖고 구하고 구하다가 이렇게 후보를 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일찍부터 지금 깃발을 꽂은 것 같고요. 예. 김경민 의원은 어차피 정우촌하고 단일화를 해야 하잖아요. 같은 당이니까. 그래서 그 단일화가 아니라 이제 경선을 통해서 문제가 이제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네, 네. 와야 하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정엽 의원은 무소속이고 김호수 의원이 있는데 현재로 보면 임정엽, 김호서, 정은천 의원의 어떤 이런 구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또 단일화 변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 실제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어떤 무소속이 현재에는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정의당이나 이런 데는 좀 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후보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 속에서 어떤 정의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타의 뭐 후보들은 뭐 시민 후보 진영이 있었지만 진보당에서 일찍부터 후보를 낸 이상은 예. 민주노총이나 농민회나 이쪽에서는 진보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 후보는 그 좌파 내에서 문제였는데 일반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그 회자되다가 그 차탄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는 뭐 조직력 싸움이 되겠죠. 쉬는 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 싸움이 돼서 그런 지금 민주당 성의 무소속과 국민의힘 어떤 정은춘 후보 양자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한 번 정도 더 짚어보고 또 선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사실 전라북도가 10석이잖아요. 의석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한석이 지금 아쉬운 상황 속에서 그 한석이 이제 선거법으로 낙마가 된 상황. 그래서 재선거를 해야 되는 또 이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 아울러서 이제 이 민주당이 당연히 이제 이 96조 2항의 당원 당규로 인해서 이제 무공천 결정한 부분. 그러면 이 재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 또 전주울 유권자들은 또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좀 교훈 삼아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나와 있는 건데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뭐 비리랄지 부정부패 이런 것도 뭐 잘못됐을 때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관련 그 규정인데, 근데 일부에서 최근에 이 규정을 좀 삭제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당에서. 근데 글쎄요, 그 합의가 된 건지 또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책임 등당의 어떤 책임이라고 볼 때는 그 놓아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국민적 동의랄지 또 지역 정서 등으로 두고 볼 때도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고 책임을 묻고 또 잘못 추천해가지고 그런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공당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또 그런 동기에서 이 규정을 만드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또 이걸 삭제할 뭐 어떤 그 움직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고 오히려 더 역풍이 더 불어가지고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이 조항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기소됐을 때 당 대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죠. 기소가 됐을 때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기소해가지고 기소한다는 건 이제 재판을 간다는 얘기인데 재판에서 무죄 나온 경우들 많아요. 더구나 최근처럼 어떤 정쟁이랄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기소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상당히 그 많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소되는 시점에서 당 대표직을 내놓아야 된다. 이것은 좀 너무 앞서나간 것 같고 고려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두 가지 문제는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그 실제 당헌 당규가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마찬가지인데 당헌 당규를 만들어놓고 상황이 불리할 때는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고치고 막 원래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고치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막 편법으로 막 당헌 당규를 많이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당이 뿌리를 내리고 오랜 수명을 유지하려면 한 번 정해진 당헌 당규는 쉽게 고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편법을 통해서 고치는 건 되지 않고 그는 상황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서 당헌 당규를 고치다 보니까 정당의 수명이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당헌 당규를 개정하자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국회의원들을 또 그럼 기소되면 전부 다 그 직책이나 이런 거 뭐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겠죠. 근데 여타의 당직 같은 거 직무정지 가지고 갈 거냐.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게 당이 한마디로 지금 콩가루 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심과는 완전히 괴리된 당 그런 것들은 그 저는 그 최소한 직무를 정지하고 나중에 무죄 받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법부에서 이 당 대표라든지 당의 유력 인물들이 매일 9시 뉴스를 장식하고 그런 기간이 재판 기간도 요즘 길기 때문에 막 1년 이상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이래 가지고는 정당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도 저렇게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 야권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런 야권의 지지로 가고 있지 않는 지점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엄혹하게 보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르려고 한 내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울선거 가지고도 일부 정치 세력이 정당 국전하자고 중앙당에 막 로비를 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에도 마치 박힐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원위치 됐는데 절대 그런 것들은 한번 정해졌으면 비리를 물러났으면 공천 당하지 않아야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꾸 이렇게 변화하고 이러다면 정당이 큰 물결을 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96조 2항 같은 경우는 그 존속을 당연히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기소 부분은 예컨대 이번에 한번 봅시다. 사법부 검찰이든 뭐 재판이든 사법부 기능이 우리가 그 생각을 어떤 상식선 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어떤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전제 하에서는 곽상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민정수석 지냈고 법률공동 이사장까지 다 지낸 그 아들 50억 그 5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50억 퇴직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무죄가 결국은 또 그것도 무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정상화되지 못한 어떤 사법 기능과 관련해서 기소 부분을 가지고 직이랄지 뭐 직을 연결시키는 건 위험성이 너무 크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우리 저 안으로 들어와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10석 중에 민주당이 이제 8석에 대해서 지금 월요일 아침 페트롤전북에서 우리 이경재 의원님과 함께 나오시는 송기도 교수님이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항상 늘 그랬듯이 현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배제, 컷오프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 지역이 그럼 이제 두 곳이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속에서 내년 총선을 좀 서두르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울러서 이제 또 정치신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더불어서 한번 그래도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그 송기도 교수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을 이제 맡으면서 언론과의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그 전국적으로 현역 평가에서 20%는 전국적인 누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는 20%가 아니라 40%, 50%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전국적인 어떤 표준 아니고 그 실제 상황은 또 각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평가라는 게 민주당에서 그전에도 했지만 객관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도 송하진 지사의 예를 보면 이런 평가에서는 실제 20% 안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조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교체지수라든지 뭐 이런 적합도 이런 걸 넣어가지고 뭐 뒤로 만들어가지고 컷오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지역 민심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인위적인 어떤 평가에 힘없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돼요. 그러면 실제 현재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대부분 힘없는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20%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20%라고 하는 지표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물갈이 대하는데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실제 현재의 지역 민심으로 보면 그 전국적인 어떤 20%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교체돼야만 하는 것이 전라북도가 아닌가. 현재 전라북도의 그 지금 정치적인 어떤 유상이나 내용을 보면 큰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없으면
민주당의 어떤 독점적 지위도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경규 의원님. 예. 공천까지 가는 그 도중에서 이렇게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세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그 첫 관문이 공직자 선출직 그 평가 결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제 하위 20%를 털어내는 건데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공약 이행, 뭐 당 기여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건데 예. 이것들은 그야말로 그 요식 행위이고 송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위원장의 이야기. 예. 이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에다가 뭔가 좀 특히 호남 같은 민주당 정서가 우월적인 그런 지역은 뭔가 좀 더 플러스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강한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게 뭐냐 봤더니 이제 정성평가 부분을 좀 과학적이고 어떤 공정성 있게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교체 주수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건데 이건 상당히 자규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성평가를 할 때 뭔가 좀 디테일하게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대목들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북, 광주, 전남 이 세 군데 지가 가장 그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송기도 교수의 생각은 뭐 이건 이제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전라북도는 이제 시스템상으로는 2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적어도 한 3명, 광주도 3명, 전남도 3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권자 도민들의 어떤 욕구 충족을 맞춰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인 개인이 갖고 있다는 거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 터놓고만 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참여자치 전북 희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 김영기 대표, 전북일보 이경지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만 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 도내의 인사청문회 관련된 출연기관 관련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북문화관광재단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세 번째로 이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내정설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이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화두로 떠오르면서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김영기 대표님 청문회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인사청문회가 이제 뭐 형식적인 상황 속에서 도덕 측면의 평가는 또 비공개로 됐던 부분들 아울러서 내정설이 나오고 있고 정말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 주소인 것 같습니다. 예. 인사청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그 법원의 판결 이후에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인사청문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갑인 이 단체장 입장이 훨씬 강하게 반영이 되고 의회는 그 단체장 어떤 수혜에 의해서 몇 가지 가지고 형식적인 청문회가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않는 것보다는 청문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청문회는 저는 현재와 같은 모습의 청문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이렇게 청문회할 때는 그냥 의회가 청문회를 않는 게 낫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어차피 그 후보들은요. 법적인 요건은 다 갖추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건 혹시 그 사람이 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했다든지 뭐 뺑소니를 했다든지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덕성 검증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법에서 공무원 임용 규정에 맞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 데리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건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또 자료 유출도 못하게 했거든요. 몇 가지는 이번에 보면 이번에 보면 뭐 음주라든지 주택 뭐 이런 문제는 그 자료 요청 자체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 보면 과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 내정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계약직이나 개방형을 집행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뽑을 때 그냥 벌판에다가 열어놓고 나 좋은 사람 뽑겠습니다 하는 대한민국에 그런 지자체가 어디가 있어요. 누구나 다 내정은 해요. 아니 근데 공모 절차를 거치잖아요. 거기 누구나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내정은 하지만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거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 쉽게 말하면 지난번처럼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집행부 입장이 반영이 되는 거다. 어차피 인사권이 그 쉽게 말하면 최종 사인 권한이 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의회가 좀 이번 내정설 문제는 무언가 이렇게
지금까지의 지사의 어떤 6개월 넘었죠. 지금은 이제 9개월 돼가는데 예. 대부분의 인사들이 쉽게 말하면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지사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토종 지역의 일꾼이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표출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내정설도 뭣도 나오는데 실상 끝나고 나면 맹탕 청문회거든요. 임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채택을 하든 않든 지사가 특별하다 없이 임명해버리면 끝나는 거. 지난번도 임명했어요. 예. 나중에 사퇴했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부터도 이 청문 조례를 더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전국 의회 뭐 연합회가 있잖아요. 또 광역의회 뭐 연합회가 있으니 거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입법 활동을 하든지 해서 이 인사청문제도를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하지 않는 것들을에 대한 어떤 전국적인 어떤 권기나 투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획득해야 합니다. 근데 특히 지금 기회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의리거든요. 이제 한 1년간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광역의회 협의회나 이런 데나 아니면 시군의회 협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이 청문 조례를 법조항으로 넣어야만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 법조항 법 개정 운동과 더불어서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는 이 두 축으로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수기나 요식행위에 도의회가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극단적으로 이야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다만 이제 도의회 청문위 기능은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그 도의회 청문위 기능 자체가 인사권자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존속해야 되고 또 내정서에 나온 거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 이걸 이제 견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2-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 내정서를 믿고 거기다가 신청서 내기는 그렇잖아요. 들러리 서면서까지 내가 거기를 가야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요식행위에 걸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다만 인사권자가 됐든 대상자가 됐든 내정서에 나온 근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살펴가지고 어떤 불법이랄지 또는 그 과도한 거랄지 또는 자기 드러내기 어떤 전시적인 거랄지 이런 것들을 들춰내가지고 재발 방지 차원 어떤 그걸 촉구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공모가 진행 중인데 내정치 흘러나온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바로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거 나온 건 뻔하지 않습니까? 인사권자한테 나오든 대상자에 나오든 둘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인사권자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는 관련 그 담당 국을 통해서 뭔가 좀 이 얘기를 이런 사람이 좀 좋겠는데 뭐 하고 하면 그게 바로 내정설인데 그것이 왜 흘러나가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촉구 또 이게 제도 장치 마련하는 것이 청문회 기능이긴 한데 청문회는 뭐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장의 연봉이 대개 1억 한 2-3천 정도 되거든요.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한 8천 정도 되는데 적어도 1억 한 2-3천 되는 사람들 연봉을 주면서 시민 세금으로 뭘 다 덮어놓고 까불리지도 않고 그걸 임명을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도덕성금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협약을 해가지고 뭐 몇 가지는 하고 몇 가지는 또 비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않는 게 낫고 연봉 시민 세금 1억 2-3천씩 주는데 그런 건 고위공직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공개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좀 강화하는 청문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정설의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가 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고요. 이번엔 그래서 전라북도 의회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인권입니다. 네네. 자, 청문회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을 보면 이 의회와의 대립이 있어 왔고 뭐 대립이 형식적인 대립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과는 항상 또 도지사가 또 이 채택 보고서의 채택에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펴볼 게 좀 많은 가운데 지금 세 번째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는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네.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 제보도 또 진행을 하셨고요. 역시 도덕성 검증에 좀 주력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네, 네. 좀 과정 설명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취임하신 뒤에 문화관광재단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이번에 신용보증재단 이재단까지 세 번째 했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이나 우리 분산의료원 이렇게 쭉 연결돼 그렇죠. 있는데요. 예. 항상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다하고 검증하고 또 적절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는 노력을 하는데 사전에 사전 임명설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곤욕스럽고 네네.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시 비리보다 이건 완전히 채용 비리다. 사전에 내정했다면 근데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정서를 밝히는 데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찾아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오신 분에 대한 업무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 수집과 어떤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제대로 좀 해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예. 청문 제도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공모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인사권자인 도지사도 나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 예. 내정하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정을 하더라도 어떤 적임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예. 제도 자체가 어떤 보면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정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정된 후보자든 그렇지 않은 후보자든 의회가 어쨌든 제대로 된 검증의 어떤 노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면에서 지난 전북개발공사 전 서경석 사장이 3주 만에 사퇴를 했거든요. 언론에서 저희 KBS 보도국의 오정현 기자가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제 결국 사퇴를 했는데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어떤 국민 제보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역시 의회의 집중력이 좀 더 필요로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이제 KBS가 보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분이 전임 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했지만 예.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실제적 부적격 의견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또 이게 언론에서 더 큰 역할을 하셔서 그분이 사퇴를 했는데 이런 검증 절차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적절한 후보인지 아닌지 이 청문 제도는 사실은 조수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저희들 이번에도 나름 저희들이 제한적이지만 나름 이게 제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이것은 존치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산하기관장들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업무 능력도 좀 어떻게 보면 갖춘 분들이 산하기관장을 통해서 역할을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녹음 방송이 이제 방송이 되는 시점은 2월 19일 일요일 오후 한 5시 40여 분대가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런데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 오늘 16일 지금 오전 11시 반입니다. 오후에 이 지금 전북 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후보에 대해서 도지사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이 오후에 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14시에 우리 인사청문위원들 모여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의 이제 결론을 내야 할 텐데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셔서 함께 수기를 해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택을 하면서 업무 능력 부분과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이경재 의원과 김현희 네. 대표님 함께 나오고 계시는데 인사청문회 네.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인사 네,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경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나 의원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북 신부재단 이사장의 사전 내정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지역에 뭐 관심을 받고 이렇게 추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밝히고 그러셨는데 내정설의 규명이 좀 됐습니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내정설이 밝혀졌는지 그 문제 하나 하고요. 또한에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그 국회 청문회도 장관급 또는 정부 주요 기관장에 대해서 다 오픈시켜놓고 하는데 굳이 어떤 거는 비공개로 하고 어떤 거는 공개로 하고 이게 무슨 어떤 기준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걸 할 바에는 도덕성 검증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세금 1억 2, 3천씩 주는데 연봉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정설 관계는 저희들이 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에 공모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나중에는 않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전임 우리 신부 이사장이 신용보증기금에 같이 이번 후보자와 같이 근무를 했던 게 있었고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청문 과정에서 보니까 김관영 후보에게 그 후보자 시설에 도지사 말고 후보자 그렇습니다. 시설에 기부를 200만 원을 했어요. 후원이죠. 예. 그렇지. 후원금을 2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캠프에 2번씩이나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김관영 지사와 어떤 관계냐? 근데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아마 국회의원 시절부터 인간적 관계 때문에 그렇게 그 방문도 했고 또 그 후원금도 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다른 그 어떤 후보도 캠프에 방문했거나 후원금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예비 후보자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할 수 없지만 그런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얏나무 가서 가끔 고쳐 쓰지 말고 또 오이나무밭 가서 신박근 고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거다. 당신이 원인 제공을 했다. 물론 본인이 후보 내정설에 대해서 유포하지 않았겠지만 정황상으로 그런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죠. 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도덕성 검증을 공개로 하지 않을 바에는 뭐 이걸 왜 하느냐. 아울러서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이제 그렇다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저희들이 들었는데 도덕성 검증을 이제 그 음주 부동산 투기는 공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갑질과 사대폭력은 우리 위원이 우리 그 청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도덕성을 갑질과 사대폭력의 하나에서만 지금 그 공개하기로 집행부가 협약서를 쓰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 김영기 우리 그 자치연대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연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장 우선할 것이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됐는데 인사청문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걸 법제화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걸 강력히 앞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좀 아쉽습니다. 도덕성 문제가 완전히 오픈해서 업무 능력과 도덕성 문제가 함께 공개돼서 도민들로 하여금 이분이 도덕성과 그 업무 능력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에 임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움은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김영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협약서는 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부결될까 위원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한다는데. 채택. 현재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대한 어떤 그런 그 청문 보고서가 어떤 형태로 채택될 것이냐. 채택될지 아니면 과거처럼 지난번처럼 채택을 하는데 적격이냐 부적격이냐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청문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 서울에서 이사장을 해서 그리고 또 평생 동안 그런 관련 업무를 해서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뭐 큰 문제가 없고 지역에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가 되어졌고 다만 도덕적인 문제에서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배정설 그리고 또 이제 고위 관료로서 국가의 혜택을 받았는데 조금 그 뭐랄까 사회에 대한 기부, 사회에 대한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건 없고 유력 정치인들과의 관계와 그런 데한 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업무 능력에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채택이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제가 결론 낸다는 것은 조심스럽다 생각을 하네요. 도덕적인 문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업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걸로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 보면 의회가 결국은 강한 의회를 표방했잖아요. 그리고 그 한 8, 9개월의 어떤 그 김관영 도정 과정 속에서 의회 이야기를 들으면 의원들 개별적으로 많은 소외감들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개발공사 사장 이제 선임 과정에서 폭발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협약 관련해서도 보면 아니 음주운전을 왜 공개를 안 하는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투기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투기다 아니다. 뭐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기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막 거창 막 어거지로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음주는 딱 떨어지는 건데 이런 걸 공개를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보통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있으면 선임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어디 공직자들도 근데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그 알려져야만 하고 만약에 뭐 10년 전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최근에 한 5년 이내라든지 최근에 이런 게 있으면 임명하면 안 되는 거 있는데 난 참 부동산 투기는 다툼 여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고 탈의여부 4대 폭력 관련 당연히 이거 해야죠. 갑질은 또 애매한 거 있는 거고. 그래서 대표님 말씀에 절대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다시 협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지금 앞으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4개가 더 늘어났잖아요. 기관이요. 4개가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지금 7개가 남았는데 이 협약서 내용을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음주라도 좀 더 넣고 요즘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가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 추후에라도 이것을 좀 더 한번 조정을 해서 음주운전을 예를 들어서 우리 민식이법 통과된 뒤로는 당연히 과거에는 조금 관대했지만 법이 강화가 됐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개 대상이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아쉬움이 남고 많은 의원님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집행부와 추후에 협약을 도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저도 그에 대한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 도의원들의 청문회 하는 도의원들의 자료 요구와 관련 한 가지만 더 저도 첨언을 하나 할까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후보자였던 부분이 좀 의심되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관해서 조금 디테일에 들어가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예컨대 어떤 금융거래액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데 직계 좀비 해석 10년치 금융거래 자료 제출해달라. 이건 저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광범위하고 어리벙벙하게 하면은 그래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좀 찍어가지고 해야 그 당사자도 그건 뭐 회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직계 좀비해석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달라. 이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좀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디테일하게 잘 요구하는 그것도 하나 기술적으로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거나 필요 없는 너무나 과다한 자료 요구는 사실은 피해야죠. 핵심적으로 우리가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야지 과다하거나 필요 없는 광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도 스스로도 자제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검찰이 자료 요구 확인하면서 별건 수사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역시 아까 김영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산의료원장 또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 앞으로도 새 인물로 교체될 곳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4곳이나 이제 더 한다고 말씀하셨는 가운데 2곳. 이제 여러 가지의 아직 제도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고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0명의 도의원들을 믿고 제대로 된 이 출연기관장을 할 수 있는 인물, 이 인물을 검증하는 과정을 좀 더
잘해 주길 바라는 마음속에서 각오를 좀 한번 끝 말씀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희 우리 40명의 모든 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도민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특히 이제 관련해서 현재 청문회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업무 능력 검증과 도덕 검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현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전라도의 발전을 위해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누구와 그 관계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 누구든지 오면 그에 대한 업무 능력이 여기에 적임자인지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더 노력을 할 거고 우리 어떤 위원회에서도 어떤 의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40명의 도의원들을 믿어보면서 또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도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4월 5일 있을 재선거 충분히 말씀을 나눠봤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전주을 재선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선거 비리로 공석이 됐고 또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은 지역이라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역량 있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고요. 또 청문회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청문회는 청문회답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랄지 어떤 질서랄지 또는 규정 같은 것도 좀 확실하게 다듬고 세밀하게 접근해가지고 뭔가 그 모범적인 어떤 청문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 틀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예, 4월 5일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또 3월 8일은 조합장 선거가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조합장 선거의 불법과 탈법이 지금 전국적으로 막 시끄럽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조합장 선거의 불법 탈법 선거를 진짜 발본색할 이유가 농촌 쪽이나 도시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촌 쪽 같은 경우는 조합장 선거에서의 그 돈 선거 금품 향응이 일반 지방 선거에도 그대로 이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 선거 때 막 이번에도 홍어 냉동 홍어 사건이 크게 회자됐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두면 30만 원 찍어주고 그럼 지방 선거 때도 돈 안 주는 후보는 안 찍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많은 정치 평론가들에 의하면 조합장 선거에서 가장 불법 탈법성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선거에 있어서 반칙으로 쉽게 말하면 당선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걸러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서로 당선되더라도 지금 현재 사법부는 기대하기 저는 어렵지만 당선되더라도 엄혹한 수사를 통해서 그 배지를 뗄 수 있는 것이 돼서 불법으로 당선되면 배지 어차피 뛴다.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그 어떤 전통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유권자들도 받지 않고 또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표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특히 4월 5일 보궐 그 재선거의 핵심은 투표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쉬는 날이지 않지만 사전 투표가 금토 주말이 포함해서 이틀이 금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이제 수요일 날 하겠죠. 근데 그 사전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점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침 시간 잠깐 쉬는 시간을 내서 이 투표를 함으로써 해야 하는데 이 보궐 그 재선거는 울구에서만 있거든요. 사전 투표가 막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유권자가 어떻게 뽑아놓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대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사람이 활동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한 표를 행사하셔서 자기가 지지한 후보를 적극적으로 투표함으로써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낮은 투표율 속에서 어부지리하는 능력 없는 사람이 어부지리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